국민의힘이 쇄신을 이끌 당 혁신위원장에 1호 특별귀화자 이뇨한 연세대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단식 후 회복 치료를 받아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하는데요. 잠시 후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관련 내용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먼저 이승환 행정관께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혁신위원장으로 이뇨한 연세대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예,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우선 환영하고요. 당 대표께서 그 이전부터 호남 출신 원외 인사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차기 이번 혁신위원장의 조건 중에 하나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동시에 존경한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란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에도 확실히 부합한다고 생각하고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선입니다. 인선이 곧 메시지이고 그 인선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예측되는데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당에서 첫 혁신위원장 지도부급 인사로 외국분을 처음으로 모셨는데 근데 우리 당이 이런 사례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에 탈북자 출신인 조명철 전 의원을 영입했고 또 외국인 귀화자 출신인 이자스민 전 의원을 영입했습니다. 이때 19대 국회 당시에 비대위원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직접 공천을 하고 영입을 주도하고 공천을 했었는데요. 이 파급력과 이 효과가 그때 당시 총선 승리로 이끄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이제 현수막 철거하고 그리고 이제 호남 출신의 외국인 출신 이런 분들을 영입했다는 이런 메시지가 당의 개혁의 의지로 더 알려지고 또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인선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뇨한 교수, 가문이 지금 4대째 한국에서 선교와 또 의료, 구호와 교육봉사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오늘 김기현 대표가 이 인선 배경을 설명한 것 중에 귀에 인상적으로 들어왔던 게 그 이뇨한 교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전라도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 민주당에서 경상도 대통령 2명 배출했으니까 국민의힘에서 전라도 대통령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걸 바탕으로 김기현 대표도 지역 감정 타파하는데 많이 관심 있고 애쓰는 분이다. 이런 취지로 또 인선 배경을 설명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그 이뇨한 교수가 사실은 집안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그 증외주부 있잖아요. 증외주부 유진벨이라는 분은 그 건국 훈장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일제 때 3.1운동 후원하고 그리고 심사참배 거부하고 이런 행동을 쭉 하셨거든요. 그리고 계속 전주랑 군산 일대에서 의료랑 교육 봉사활동을 하셨고 굉장히 이제 카드로는 굉장히 훌륭한데 이분이 혁신위원장으로 적임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지난 8월인가 뭐 친윤 모임, 공부 모임에서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타협하는 미국에서는 타협이 이기는 건데 한국에서는 타협이 뭐 이기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타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혁신위원장이 지금 타협하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지금 국민께서 바라는 국민의힘 혁신위의 모습이 있는 것인데 이분이 적합한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뇨한 교수는 오히려 뭐 인재영입 1호 비례대표 이런 거에 적합하신 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혁신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가 크게 없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요.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네. 그럼 골든타임은 언제였던 겁니까? 선거 끝나고 바로 했어야죠. 바로 했어야 지금 된다. 뭐 거의 2주째가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혁신위원장 임명하고 혁신위원 임명해가지고 언제 뭐 국민의힘 혁신할 것인지 뭐 타이밍이 나오질 않는 것이죠. 선거 결과 나오고 이제 쇄신 방안으로 혁신이 구성하겠다, 발족하겠다 얘기했지만 혁신위원장을 인선에 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 이뇨한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내정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근데 이 타협과 관련해서 8월 달에 국민공감에 와서 강연을 했더라고요. 인요한 교수가. 여기에서 한국말로 타협은 내가 손해보는 것인데 미국에서는 내가 손해보고 이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 내부를 향한 얘기로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 야당을 향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저는 야당을 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요한 교수께서 이번에 혁신위원장을 수락하실 때도 그러한 자기 자신 내부 안에서의 타협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당도 내부적으로 또 대통령실과의 타협이 필요하고, 또 우리 범여권 역시 야권과의 타협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에 하나의 타협점들을 찾아 나가는 것, 우리 당이 먼저 던진 현수막 이제 철회한 것,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좀 야당이 이제 응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장께서 던지신 그 타협에 대한 얘기가 우리 당내 그리고 당정대, 그 다음이 이제 야권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렇게 흘러가기를 좀 바라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정쟁 관련한 그 플래카드를 먼저 뗄 테니까 민주당도 동참해달라. 네. 예, 이렇게 요구를 한 상황인데,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무에 복귀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입니다. 근데 인요한 교수 과거에 그 강연에서 했던 얘기 중에 또 인상 깊었던 게 주류 비주류를 지적을 했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선거를 하면 경기고, 용산고, 재물포 고등학교도 대단한데 저는 외국인 학교 졸업해서 줄 설 데가 없었다. 예, 요거 국민의힘에 조금 쓴소리를 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하신 게,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구 전체에서 보면은 규모적으로 작은 나라인데 영호남 지역 갈등이 왜 있냐, 통합돼야 되고 화합돼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한 집안이 4대째 내려오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해오신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좀 크게 보시는 눈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본인이 혁신위원을 구성하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정책 과제와 개혁 과제를 만들어 나갈 때 누구 라인이냐, 누구 뜻이냐, 이런 거 눈치 보지 않고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좀 방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눈치 보지 않고 혁신안을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메시지로도 들린다. 그런 의지가 있는 인물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근데 한편에서는 이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가진 권한이 대체 뭐냐, 뭘 혁신할 수 있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혁신위원장 인선하는데 좀 오래 걸린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그렇죠. 사실은 가장 많이 좀 하마평으로 나왔던 분들 중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그리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 이야기 나올 때 나왔던 분석 중에 하나가, 아니 곧 이제 김기현 시즌2 김기현 체제 불안한데 차라리 비대위원장을 하지 혁신위원회를 왜 하겠냐, 이러면서 사실은 혁신위원회에 대한 큰 뭐라 그럴까요? 큰 역할이 없었다고 이제 보는 거죠, 내부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혁신위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분이 특히나 이제 어찌 보면은 국민 통합형 인사인데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역할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혁신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약간 좀 의문입니다. 국민 통합형 인사가 아니라 지금 당내 혁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국민 통합형 인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당내 혁신, 어떻게 보면은 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그런 분을 시켜가지고 좀 뭐 계파 갈등 이런 거 다 해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오늘 그 인선안을 발표하면서 인요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혁신위가 뭐 구성이나 활동 논의, 안건과 활동 기한 같은 제반 사항에 대해서 전권을 갖고 자율적,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될 거다. 정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어디까지인 겁니까? 지금 이제 그걸 논의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또 민주당 혁신위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민주당 혁신위의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책임져야 되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돈봉투 문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비대위 전환이 요구되자 본인이 이제 그 혁신위로서 면피를 하고자 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김은경이라는 인물이 누군지를 몰랐고, 그리고 두 번째 권한이 없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구성원들의 어떤 존재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요. 저희는 인요한 교수 같은 경우는 그 존재감과 상징성이 큽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오늘 당무에 복귀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날에 이거 여야 대표
회담하자 이렇게 또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일까요? 이것도 참 궁금한 상황이에요. 저는 그 전에 이제 그 강서 보궐선거 끝나고 국민이 그 정부 여당에 원하는 그림은 협치하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협치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변화 없이 김기현 대표 보고 야당 대표 만나라고 하는 것은 야, 김기현 대표 보고 그냥 퉁치라고 하는 거가 아닐까. 약간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고요. 또 김기현 대표의 그 회담 제안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뭐 여야 당대표 만나는 게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의제를 가지고 만나자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더 오히려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요. 오늘 당내 복귀하면서 첫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현장 보여주시죠. 최고위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강선우 대표께서 당 대표라고 발언하신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당 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당 대표는 여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최고위원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당 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여러 가지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삶이 어렵고 또 국가적인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가지는 불안함과 불편함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이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가장 큰 과제는, 아니 민주당을 넘어서 대한민국 정치권의 가장 큰 과제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 여당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삶이, 또 이 나라 경제가, 이 나라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제1과제는 그래서 바로 민생을 지키고 평화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진척시키는 것입니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중동까지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유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민생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합니다.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되어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말로만의 반성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주는 핵심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되살려야 합니다. 좋은 책상에, 좋은 건물에 앉아서 세상을 보면 평화롭고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스러운 일상조차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 내기 어렵고, 원리금 갚기 어렵고, 직장 구하기 어렵고, 아이들의 먹을거리에 하루하루 걱정하는 우리 민초들은 그야말로 삶이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멀리서 배부르게 편안한 일상 속에서 지켜보는 국민들의 삶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그냥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대할 게 아니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기술 발전에 힘쓰고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위한 국가의 투자를 강화해야 합니다. R&D 예산 대폭 삭감 같은 이런 전 세계가 비웃을 무지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역할을 다시 재고하기를 기대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이 아니라 행동해야 합니다. 이번 제출된 정부 예산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여야 간의 협의, 토론을 거쳐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생존 자체의 위협을 느끼는 이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전면적인 예산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여야 간의 충실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전환을 시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정부의 폭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과거로 퇴행하는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엄히 꾸짖는 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합니다. 단결과 단합 위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 기대에 맞춰 나가야 합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삶이 절박합니다. 그런 문제로 우리의 역량을 소진하고 시간을 보낼 만큼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정부에 한 가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이후에 병원에 입원한 뒤 35일 만에 당무에 공식 복귀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지금 가장 귀에 들어왔던 거, 마지막에 저희가 들었던 그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과 관련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문제로 시간 보낼 만큼 현실이 녹록지 않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내부에서 체포동의안 가결표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게 보는 문제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지금 지지층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사실은 이번에 이제 첫 당무 복귀할 때 나올 메시지가 민생이나 통합 메시지일 거라는 분석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 예상대로 그 민생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그 나중에는 이제 당 내부 통합 이야기를 조금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결파에 대한 뭐 징계, 처분, 처리 이런 과정은 이제 하지 말자, 뭐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네. 앞으로 비명계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그리고 지지층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이것도 참 궁금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정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면서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고요. 그리고 정부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함께 들으면서 한 5가지 정도 포인트가 좀 눈에 보였는데요. 첫 번째,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위협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와중에 본인이 방탄 단식하면서 국정 나몰라라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 내각 총사퇴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부와 여야가 협치하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본인이 감당하지 못하면 본인이 사퇴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내각 사퇴로 돌리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 좋은 책상, 좋은 건물에 앉아서 국민의 삶을 모른다? 본인이 그래서 경기도지사 때 관저에서 3만 원짜리 샌드위치 시켜 먹고 그리고 법카로 일제 샴푸 썼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 없이 어디 이런 그 이야기들이 막 내지를 수 있는지 저는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 재검토하겠다. 이거는 정부에 대한 협박이고 선전포고입니다. 이렇게 나오자마자 지금 본인이 여태까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아무 의정 활동도 하지 않아 놓고 이거 전부 다 재검토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협박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체포동의안 왈가왈부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5번째 포인트인데 이거는 징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징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제거하겠다는 걸로 들립니다. 예전에 사형시키는 사람은 태형하지 않았습니다. 태형은 일말의 여지를 주는 거고 사형은 그냥 제거하겠다는 건데요. 저는 비명계를 향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제거하겠다라는 뜻으로 들었습니다. 총선에서 공천 주지 않겠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들으셨다는. 예. 알겠습니다. 지금 5가지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강조했던 게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개선하는 게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과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민생에 신경 쓰겠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내각 총사퇴 시켜라.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는 예산 전면 재검토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되세요? 사실은 뭐 내각 총사퇴 그리고 예산 재검토 같은 경우에는 뭐 매년 그러니까 내각 총사퇴는 그동안에 민주당이 지금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예산 전국 때 항상 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이제 새롭게 뭐 들리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저는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톤이 약간 조금 부드러워졌다. 약간 이런 생각을 조금 가졌습니다. 그 기존에 있던 내용들의 플러스 저는 마지막에 이제 그 중계가 끊겨가지고 못 들었는데 정부 칭찬하겠다 이 이야기 있었거든요. 예. 그게 아마 뭐 의대 정원이나 이런 민생 문제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당내 문제 관련해서 대표가 이제 그 단합과 단결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예. 그리고 그 위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막는 혁신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저는 오히려 이 대표께서 통합 메시지를 굳이 뭐 강조하기보다는 예. 오히려 비명은 없다. 약간 이런 선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확실한 선언이 필요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은 이제 통합 메시지라는 게 그 친명 대 비명이 5대5나 6대4 약간 이렇게 비등비등해야 의미가 있는데 예. 지금 통합은 오히려 의미가 없다. 통합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차라리 친명은 없다를 확실하게 선언하고 그 위에서 그 당내 혁신 공천 약간 이렇게 선거 전략을 좀 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게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가 이거 공천 안 주겠다 이런 그런 협박 같은 걸로 이제 들으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승환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성 정책관은 그렇게는 안 들렸나 보죠? 그러니까 약간은 뭐 협박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 혁신이 필요한데 자꾸 뭐 옛날 이야기 하면은 이게 이제 오히려 비명계에서 이게 이제 개파 공천이다 아니면 우리 비명계 죽이기다 차라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 오히려 민주당이 국민의힘 비해서 공천을 혁신할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니 차라리 친명은 없다 선언하고 혁신의 길로 나서자 이렇게 이런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내각 총사퇴 관련해서 좀 궁금한데 이재명 대표가 단식 시작하면서도 내각 총사퇴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 제안이다. 이렇게 그때도 지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단식을 마치고 나서도 이 주장이 그대로 이어졌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내각 총사퇴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좀 개각이 조금 약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각에 계신 분들, 뭐 특히 뭐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원희룡 장관 계속 이제 뭐 그 내년 총선 출마 이야기가 나오니까 불가피하게 내각은 약간 교체할 것으로 조금 보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약간 새신 내각으로 구성하는 게 옳다 약간 이런 주장인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보궐선거 참패하고 나서 크게 이제 뭐 바꿨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겨우 그냥 김행 후보자 이거 교체하는 거 이거 이제 뭐 경제시키는 거에 이제 끝났는데 그런 의미에서 내각을 좀 쇄신하자 약간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예. 마지막에
칭찬하겠다고 했던 얘기 관련해서 저도 궁금해서 좀 봤더니 민주당에도 필수 의료 확충은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걸로 봐서는 의대 정원 확충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내각 총사퇴 얘기를 해서 궁금한 건데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주당 같은 경우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국정감사 끝나고 그때 논의하겠다. 홍익표 대표가 그렇게 이제 말하고 더 이상 진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겁니까?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종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권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법무부 장관 얘기가 나와서 하나 먼저 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어떤 메시지 할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메시지를 내기 전에 어제부터 지난주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냈어요. 근데 그중에 페북에 올렸다가 지운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지령을 내립니다. 너무 강서 선거 이겼다고 자만하지 말고 우리가 200석을 확보해야 되는데 200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혼자만으로 안 되고 야권 연대해야 된다. 그러면서 200석을 차지하면 뭘 할 거냐? 첫 번째,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자. 두 번째, 개헌하자. 세 번째, 탄핵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체제와 별개로 새로운 자신의 진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지령을 내리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내각 총사퇴, 조국 전 장관의 이런 탄핵 얘기가 대선 불복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극단은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장관의 종로 출마 얘기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어떤 정치적 행보나 거치나 이런 부분을 정해도 내각에 있던 국회에 있던 다 의미가 있는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좀 본인의 시간과 본인의 타이밍대로 결정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여권에서는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수도권 위기론이 부각되면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한동훈 장관뿐만이 아니고 뭐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또 대통령실 내부에 있는 김은혜 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차출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만 지금 당장 위기다라고 해서 누구를 차출하고 말고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4년 전 이맘때 21대 총선 있기 6개월 전에 생각해 보면은 조국 사태로 대한민국이 완전히 양분화되면서 이때 정권 심판론 선거가 진행될 거라고 모두가 기대했는데 결국은 우리 보수 진영이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총선 전 6개월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지지율과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올 그 분들이 좀 이렇게 조급해지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정부의 타이밍과 그 개인의 결단의 타이밍이 좀 같이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 종로 공천설에 또 힘이 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당에서 만약에 한동훈 장관 탄핵을 추진하게 된다면 이게 의결되면 이후에 탄핵안이 의결되면은 이후에 6개월 동안 발이 묶여서 사실상 출마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입장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 한동훈 장관을 출마 못하게 하기 위해서 탄핵하고 이런 거는 약간 정치적인 약간 좀 술수로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 탄핵이라는 그 과정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금 보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종로 출마를 이야기하는 국민의힘 뭐 관계자가 있다면 참 뭐 조금 하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몇 안 되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신 분인데 종로는 쉬운 곳이 아니거든요. 지금 최근에 한 20년 정도의 총선 결과를 보면은 3대 3입니다. 굉장히 접전 지역이고요. 거기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종로 출마하게 되면 종로에 묶인다. 그래서 전국적인 선거를 뛸 수 없다. 그래서 뭐 한동훈 장관 굳이 종로에 출마시킬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 정치권이 상당히 바쁜 날입니다. 양측에서 여러 입장이 나와서요. 같이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총선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